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유창수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날씨가요, 서울은 영하 8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뭐 전국이 세미 한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새해입니다. 박초롱 기자, 네. 그 새해를 맞는 풍경은 어땠어요, 지난밤에? 코로나 사태가 삼켜버린 2020년을 뒤로하고 지난해와는 좀 다른 풍경으로 새해를 맞이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2021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종 타종 행사는 없었고요. 없었죠. 네, 서울시는 사전에 만든 영상을 새해 시작 시점에 맞춰서 유튜브와 방송 등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보신각 주변 도로를 막 인파가 운집해서 꽉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네. 해넘이 해돋이도 올해는 조용히 집에서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해돋이를 보러 가는 열차 표가 다 예매가 끝났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네, 뭐 그런 뭐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뭐 아무래도 그 이번에 이제 연휴가 좀 붙어서 1월 1일이 붙어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가는 이제 열차가 좀 매진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신 건지 그거는 좀 확실하지는 않은 거고 멀리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거나 그런 소식이 아직 들리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소식은 아직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그 문자도 받으셨을 테지만 연말연시에 주요 해돋이 관광지들이 모두 폐쇄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릉이나 속초, 뭐 제주도 이런 데는 해돋이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교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던 교회들도 올해는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예, 한편 새해 첫날부터 사건 사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한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부구치소 말고 또 예, 다른 서울구치소요? 네네. 그러니까 구치소 사망자로는 두 번째죠. 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던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들은 126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918명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예, 예. 그리고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하대 건물에서 큰 불이 나서 4호관 내부가 거의 다 타고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네요. 네, 네. 또 세계보건기구 WHO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인증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밤사이. 사실은 이제 하룻밤 사이지만 이게 2020년에서 21년으로 바뀌는 밤사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박초롱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유창수 PD. 네. 그 마지막 기사 말입니다. 그 긴급 승인 소식이요. 네. 이게 뭐 코로나 극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동안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긴 했지만 WHO에서 긴급 사용을 인증했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가 써도 된다고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모더나와 2천만 명분 공급 계약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총 5,600만 명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버티자. 네. 예, 다음 연구해볼 주제로 가죠.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됐습니다. 예. 김 정책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그제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만 반려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경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인사는 결국 부동산 규제 등 현 경제정책 기조에 당분간 변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네요. 네. 문 대통령은 또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을, 새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국가정보원 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정치인이 아닌 경제전문가를 비서실장에 전형적인 엘리트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겁니다. 한편 이번 달 중으로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박영선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네요.
그래요. 유창수 PD. 네. 이번 인사의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 3실장이 있는데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입니다. 이번에 비서실장은 교체가 됐고요. 네. 정책실장은 유임이 됐고 안보실장은 아예 거론이 안 됐는데요.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권 교체기에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정권 출범부터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유일한 장관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인맥이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교안보를 보면은 뭐 남북 관계나 또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안보실장 쪽은 아예 사의 표명에서도 빠진 것 같고요. 비서실장, 정책실장은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은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 징계 때문에 국정수행 평가가 역대 최악으로 몰렸던 점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정책실장은 그대로 유임을 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의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는 등의 여러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방향들을 바꾸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변창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대로 지명이 된 것도 이런 현 정부 정책이 그대로 가야 한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부동산 되거든요. 정책은 새해에도 그냥 간다라는 네. 강력한 어떤 의지 표명이다. 예. 반면에 비서실장은 바로 교체, 사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5명의 수석 비서관 중에 1명이 민정수석이거든요. 예. 근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우선 교체가 된 걸 보면은 윤 총장 징계 사태로 혼란이 빚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임면된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죠. 유영민 비서실장. 이 유영민이란 카드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박 기자? 일단은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좀 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LG전자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임원까지 올라가고 뭐 네. 포스코라든지 LG CNS 이런 데서 임원을 지낸 좀 경제 전문가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 대통령과 좀 인연이 깊어요. 2016년 총선에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직접 발굴해서 부산에 이제 전격 공천을 했죠.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낙선을 했고 21대 총선에서도 패했고 그래서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 정통부 장관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추진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인정을 많이 받았던 인사라고 해요. 이번에 이제 개각이 발표된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깥 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을 해서 잘 보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에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 수행 방면을 좀 뭐랄까요? 좀 잘 꿋꿋하게 좀 보좌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분은 이제 좀 보다 좀 유연한 소통을 하지 않겠냐 좀 이런 기대가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은 그 이분이 이제 2016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이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영입 인재들이 당 안에서 왕따가 안 되고 계속 살아남아 있다면 이건 우리 정치가 좀 건강하게 바뀐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좀 되면서 이런 멘트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경제인 출신이 이른바 제2인자라고 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올랐다는 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을 가까이 놨다는 건 결국 올해 민생에 방점을 찍겠다. 보통 임기 마지막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좀 순장조라고 해서 좀 측근을 좀 안 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이 왔어요. 예,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죠. 이전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은 원래 검찰 출신이 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민정수석은 검찰과 소통 창구로 여겨졌고요. 대표적인 게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검찰 출신을 계속해서 민정수석을 시켰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가 된 거는 추 장관이 좀 그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에서 무리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민정실이 전혀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교체가 된 것 같고요. 4개월 만에 교체가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예.
근데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뭐 그렇게 의외의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 정권 출범할 때부터 민정수석 1순위로 계속 거론이 되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이게 검찰과 그 안정적인 협조관계 보관까지 갈 거냐 하는 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현수 수석이 사법연수원 16기거든요. 네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23기, 또 윤석열 총장도 23기.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선배예요. 한참 장관이나 선배네요. 총장보다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가 오히려 그 검찰 개혁을 챙기겠다는 의미 아니냐, 직접 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 대통령이 제도 개혁 중심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새로운 인사에 대해 좀 분석을 해봤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거 연구해봐야 되나요, 박 기자? 네, 의사 국가고시 얘긴데요. 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2,700여 명의 의대생들, 이 의대생들에게 1월 말에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하반기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이거든요. 겨울에 한 번 치는 거죠. 네, 근데 상반기에 9월에 한 번 더 치게 할 테니 이번에 못 친 사람들 그때 쳐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죠. 네. 올해는 지난해 이제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차례 늘린 건데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국민적 동의 이런 이유를 들면서 추가 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생들의 사과도 없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네요.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의대생들이 국시 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네, 사과가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없죠. 네, 해달라 뭐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정부가 카드를 내민 거예요. 예, 뭐 그동안 이제 의대 교수라든지 병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시 좀 보게 해달라 얘기는 했었지만 의대생들이 잘못했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 분위기도 없고 실제로 지도부가 그렇게 움직인 것도 공식적으로 움직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명분과 자존심을 접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길래요? 지금 복지부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은 시험 대상자가 3,172명이었는데 이 중에 네네. 응시 거부자 제외한 423명만 시험을 치렀거든요. 네. 그렇게 당장 2,700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중보건의도 380명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이제 공보위, 예. 각 저기 뭐 시골 이런 지역 보건소로 가는 인력, 예, 근데 군대로 가는 인력도 빠지는 거잖아요. 군의관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인력이 지금 당장만 부족한 게 아니고 이만큼이 계속 부족해지거든요. 인턴 올라가야 되는 한 해가 비는 거고 네. 레지던트 또 한 해가 비는 거고 뭐 계속 순차적으로 비는 거네요. 예, 또 당장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진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냥 자존심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부는 내년 1월에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제 국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90일을 더 기다리기도 시간이 없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기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말을 보면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고려할 때 국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국민 공감대가 꼭 그런지는 또 의문인 것이 국민 여론은 또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정부가 필요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 현실적인 면을 쭉 설명 듣고 나니까 왜 정부가 손을 내밀었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 있겠어요, 박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의사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국가 주관 시험이잖아요. 예, 예. 근데 좀 원칙을 이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좀 훼손을 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판이 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국가고시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앞선 교원임용 이제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확진자한테 그 응시 기회를 주지를 않았었고 또 그랬죠. 재시험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얘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사례가 생겼을 때 그때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시험을 못 쳤는데 나도 재시험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진행을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